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연일 보도되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나 관광업계는 이미 눈에 띌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고요.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무엇보다 문제는 이번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반복되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대응과 시민의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이 터질 때마다 정부의 허술한 초기 대응도 문제고요. 정부의 허술한 초기 대응은 또 이번에도 여전히 문제가 됐었죠. 심리적 불안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돼 더욱 큰 문제를 부른다 하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메르스 사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 반복돼서는 안 될 거고요.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대에서는 이런 내용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평소 중국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던 명동조차 한산하게 만든 메르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메르스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관광업계는 6월에만 중국 관광객 10만 명이 한국 관광을 취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이 영향으로 메르스 첫 환자 발생 후에 이 3주간의 여행, 레저, 화장품주에서만 시가총액이 5조 원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이 급감을 하고 있고 이 소매와 요식업도 매출이 감소를 해 자영업자들이 시름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진정된다고 해도 이 6월 소매 판매가 작년 대비 10% 급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요식업은 15% 그리고 관광은 무려 20%가량 감소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2003년 사스가 유행할 당시 중국은 GDP 성장률이 감소를 했습니다. 홍콩의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반전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신종플루가 확산되던 2009년이죠. 3분기 당시 성장률이 0.9%를 보이며 바닥을 쳤습니다. 그 4분기 성장률이 4.8%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적지 않은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에볼라가 창궐을 했던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이 12%까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니의 국내 총생산이 72억 달러인 점을 감안을 한다면 치명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메르스의 이 발목을 잡히게 되면서 이 과거 전염병으로 타격을 입은 여러 사례처럼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르스로 흔들리는 경제, 그렇다면 돌파구는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경을 쳐보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창진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참 다사다난했군요. 이번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 모셨습니다. 소개 올립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홍기용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김정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법과경영문제연구소의 이지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요즘 활동하시는데 메르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자, 메르스 사태,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홍 교수님, 네. 지금 영향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있는지. 우리가 이 초유의 예. 전염병, 이 질병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 세월호 사건인데 세월호는 이제 안전 문제고 주로 예. 국내에 이제 국한된 그런 문제였다고 보면 이번에는 질병 문제로서
전 세계적인 그런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중대한 일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은 만약에 이런 조기에 종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파급이 큰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그런 중국인들, 대만인들이 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내수를 지금 받치고는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인들의 소비. 근데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의견인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교수님? 예. 그 외국인 입국자분들 지금 한 60%를 차지하는 것이 그 중화권 관광객분들이죠. 근데 저는 지금 이 메르스의 경제 쇼크는 그 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한국과 지금 그 미국 그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깨질 정도의 이 쇼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화권 관광객들이 지금 뭐 입국을 취소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게 국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고 지금 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좀 국외에서 보는 것이 좀 더 심각한가요?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중화권 같은 경우는 과거 2003년에 사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입국을 지금 취소를 하고 발길을 이제 돌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관련된 업종들 지금 뭐 관광이나 유통이나 소매 업종들이 굉장히 그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요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예.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치를 보면 한 7조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7조 얘기를 원이요. 하거든요. 예. 근데 오셔가지고 그냥 단순히 여행만 하시는 게 아니고 각종 쇼핑을 많이 하시기 쇼핑 때문에 중심 여행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뭐, 예. 의류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화장품을 또 명동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냥 단순 관광이 아니고 산업계도 큰 영향,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예.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게 요즘에 의료 관광을 많이 또 오시거든요. 예. 물론 이게 성형도 포함하는 문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쪽에도 굉장히 타격이 더 있다는 점을 치명적일 말씀드릴 수 수가 있겠네요. 있겠고요. 예. 또 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이 중화권에 굉장히 우리가 이미지가 많이 좋은데 그렇죠. 아예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영화 배우나 가수들이 예. 중화권에 지금 많이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그쪽에서 이제 또 꺼리는 감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직접적인 경제적 부정적 효과뿐만이 아니고 간접적인 또 이미지적인 차원에서 국가 좀, 브랜드, 국가 이미지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그런 미치겠군요. 악영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총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 사실은 지금 IMF하고 OECD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요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대한민국의 내년도 성장률을 전망함에 있어서 많이 낮췄어요. 3.8%까지 예상을 했다가 이제 그 직전에 한 3.0%까지로 하향 조정을 한 상황에서 지금 메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르스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측정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도 어디까지 파급 효과가 미칠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뭐 정확하게 결론을 도달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일부 경제 전문 단체에서 지금 측정을 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한 달 내에 조기 수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내년도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에 있어서 0.15% 정도의 아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만약에 이것이 한 달을 넘어가는 이제 시기가 오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훨씬 0.3 내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0.5% 정도까지 하락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지금 예측치를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0.5% 하락이면 엄청난 수치네요. 근데 또 이게 최근에 와서 이제 중동 붐이 또 일고 있는데 근데 뭐 어차피 메르스의 또 발생지가 중동이다 보니까 우리 건설사들 제2의 중동 붐 좀 잘 타는데 좀 또 걱정이 많습니다. 홍 교수님 어떻게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3월 달에 예. 중동 4개국을 마침 방문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동에 대한 그 한번 부음을 일으켜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쪽에 가서 근무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중에 지금 거기 한 2천여 명이 우리 건설 노동 근로자들이 있는 거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그 저유가 시대에서 건설의 수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에 이런 또 이 메르스 이런 그 영향이 있음으로써 좀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국내에 왔다 갔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그러한
환경이 지금 좋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중동의 건설 산업에도 우리나라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중동에 파견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당분간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휴가도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국내 복귀했다 하더라도 이제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당장에는 이제 현업에 복귀하지 않도록 이런 뭐 격리 아닌 격리 어떤 근무라고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복귀하면 5일간 휴식을 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돼서 이 당장에 중동에서 이렇게 귀환하는 그런 노동자들 관리 문제도 이 건설사들의 큰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에는 또 하나의 어떤 비용 부담이 되겠군요. 그러나 이제 국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0.1%를 올리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잘못 대처를 함으로써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 어떤 하방 아래쪽으로 향하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숫자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이만큼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그 저희들에게 교훈을 남겨주는 그런 사태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기 평론가님, 이번에 아무래도 그 정부의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이렇게 문제를 키우는데 또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중동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멀게만 우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농담하듯이 얘기하듯이 처음에 그 메르스를 옮기는 그 원인이 낙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낙타를 보기도 힘든데 과연 낙타로 발병을 시키는 이 메르스에 과연 우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메르스와는 좀 많이 멀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 메르스에 대한 어떤 진단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혹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못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좀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들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 우리가 짚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메르스가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메르스 때문에 우리 그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좀 불안 심리 때문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좀 우리 시민 의식도 요번 근데 뭐 SNS 사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괴담들 많이 퍼나르고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유포되고 매번 우리가 이걸 겪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제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심리죠.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심리 중에서도 불안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처음에 이 메르스 사태를 위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각자 각 부처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예를 보면 그 사회부총리께서는 각 학교의 그 재량 휴업을 권고를 하셨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뭐 학교가 휴업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유언비어가 난무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이제 불신감이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어떤 경기의 그 주체가 되고 이 경기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가 매우 이제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례를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마침 이제 서울시에서 학원가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얼마 전에 골프 여행을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이 가가지고 이제 한번 소란을 일으켰던 그 단지에 살고 있는데 그날 이제 제가 밤 한 8시, 9시쯤에 이제 뭐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동네를 나갔더니 평상시에 그 동네라고 하는 곳이 이제 학원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합니다. 학생들도 많고. 근데 그날은 거의 유령의 도시로 변해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한테 미치는 이 불안 심리라고 하는 게 이 정도로 크구나라고 하는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또 마침 제가 좀 패스트푸드점에 좀 들어갔었어요. 평소에 보면은 그 패스트푸드점이 이제 학생들이 원체 많고 그러니까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은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느꼈던 게 물론 뭐 큰 경제의 어떤 주체들 간의 어떤 타격도 많이 크겠지만 지금 골목 상권 이런 쪽은 더 보이지 않는 이 지금 타격 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이제 생계가 이게 장기적으로 펼쳐지면 생계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좀 현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중화권의 사스가 아주 그냥 창궐하면서 엄청났었죠. 치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때 성장률이 10.8%대 7.9%로 2%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 더 심각해서요. 3.9에서 마이너스 0.6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사망자가
중국이 300명 네, 좀 그렇습니다.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중화권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예. 근데 이때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37조 원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엄청난 규모군요. 예, 엄청나게 37조. 예.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같은 경우 한 해 동안 11조 원 정도를 피해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중국 시장 규모를 생각했을 때 예. 그 피해 규모는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당시에 20억에서 한 33억 달러 정도 이렇게 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사스 때문에 또 한국도 피해를 많이 입었던, 그래서 뭐 우리나라와는 뭐 제1의 무역국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우리나라도 많이 피해를 봤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그 사스를 뭐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화권이 우리가 좀 살펴보고 좀 배울 점이나 아니면은 또 중화권의 어떤 미숙한 대응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홍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이 중국이 지금 그 당시에 한 700여 명이 이게 한 5개월 정도 이 종결됐는데 사스 그 상당 기간이 소요됐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었고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도 한 3%포인트가 내려가는 등 아주 그 크게 그 곤욕을 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요번에 우리 나라에서 메르스가 이렇게 퍼진다고 하니까 제일 크게 반응하는 곳이 우리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네. 예. 그래서 뭐 관광객이 뚝 떨어지고 저도 저 다음 달에 그 중국하고 국제학술 제 학회장인데 그거 해드리 지금 벌써 뭐 의뢰가 와서 예. 이거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걸 종결이 되고 나서 예. 바로 회복이 좀 빨리 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 얘기를 해도 지금 이건 아주 중요한 전문적인 질병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여파를 빨리 종결시키는 이러한 이 대책과 그것이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 경제에 대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종결이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거의 그 2%, 3%포인트가 이제 내려가고 이 홍콩은 4, 5%까지 포인트 내려서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그 정도로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저성장에 지금 3%대뿐이 안 되는데 그런 이웃 나라를 볼 것 같으면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수도 잘못하면 아주 뭐 이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잘 새겨서 조기에 하여튼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대안이고 그런 쪽에 우리 집중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 중국의 사스 사태를 보면은 경제와 심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개월 걸렸는데 이게 종결이 딱 됐다라고 하는 선언이 내려지자마자 급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공포감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특히 소비 관점에서 엄청나게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안정, 그러니까 공포감이 제거되면 바로 반등을 이제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정책적인 어떤 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 메르스가 확산되는 것이 한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경제 성장률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뭐 골든 타임이라 그러면 뭐 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에 좀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시일 안에는 이거 좀 확산을 글쎄요, 지금 이제 진정을 시켜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경제를 하시는 분들의 소망이겠지만 이것이 그래도 한 달 내에 이제 3차 확진자 이상으로 4차로 넘어가는 단계가 전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확신이 되면 아마 이제 수그러드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관련돼 가지고 중국이 당시에 사스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상황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메르스가 이제 종결이 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상황은 제가 볼 땐 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성장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문제가 해소되자마자 다른 나라에서의 계속적인 교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선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데 반해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사실 많은 산업 조직을 보면은 일본과 경쟁적인 어떤 그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 이 메르스 사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대외적으로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렇게 과거와 같이 경제가 급박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없다거나 우리가 어떤 독특한 우리만의 어떤 기술 내지는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결국 회복 속도 내지는 회복함에 있어서도
중국보다는 좀 더디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교수님 해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을 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이 현 정부의 지금 3년차 골든타임이라서 이미 많은 그 경기 부양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지금 이 메르스 사태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메르스 사태만 조기에 종식이 되면 사실은 기존에 정부가 계속 추진해 왔었던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기타 그런 그 경기 부양 정책과 사실 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면서 이것이 빨리 그 마무리되면 오히려 그 더 기회가 또 다른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시죠. 네. 원래 이제 구매력 축적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위축이 됐을 경우에는 이 구매력이 사라지지 않고 이 폭발을 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만 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티핑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게 분기별 그 안에 좀 끝내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오늘 들어서 조금 진정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사망자는 한 명이 더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예. 확산 속도는 좀 이제 줄어들지 않나 진정이 싶은데. 이제 빨리 되면은 예. 모든 그 문제가 잘 이제 뭐 될 거로 보이곤 하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그 이 가계 부채라든지 예. 그게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태에서 부동산이라든지 또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국가적인 국가 경쟁력이 그렇게 이 메르스를 제외한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넉넉하고 또 하진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메르스 이러한 상황이 이제 종결되더라도 뭐 약간 이제 회복은 되나 예. 중장기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봐야 될 경제 지표 등을 봐서 별도로 우리가 대안을 또 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올 것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뭐 우리가 저기 메르스 확산을 막는데도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우리 정부의 경제팀 뭐 지금까지도 뭐 계속 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꾸준히 내놓고 뭐 효과 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팀 어떤 좀 글쎄요, 일단은 뭐 경제적으로 이 예. 메르스를 접근한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것은 전문가들, 질병을 컨트롤하는 전문가들에게 일단은 맡겨놔야겠지만 경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시지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히스테리적 반응을 하는 게 보통 주식시장인데 어떤 좀 확실한 좀 경제 운영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좀 밝혀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메르스가 우리가 보기엔 적어도 한 달 내에 소진되면 그러니까 종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이 불확실성과의 어떤 좀 전선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잠시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증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을 친 내용처럼 메르스가 우리 증시 그리고 나아가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가 4명이 추가돼 총 확진 환자 수는 126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사망자 수는 1명이 늘어 총 10명이 됐습니다. 이러한 우려감이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투자 심리도 우리 증시에서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려감을 상쇄시키고자 한국은행은 6월의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25bp 인하하며 1.5%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데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바로 하락 전환에 현재는 0.56% 밀리고 있습니다.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2045.01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매수에서 매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은 현재 723억 원 매도 물량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은 1,000억 원이 넘게 계속해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684억 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이내 하락 반전에 현재는 1%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9% 밀린 708.4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수급의 이 주체가 점점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오늘도 174억 원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하고 기관이 각각 164억 원, 14억 원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매도 물량을 소화해내기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창구로 계속해서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2위서부터 나머지 종목들, 이 하위 종목들이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1.27% 밀리고 있고 엔저 우려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좀 잦아드는 모습, 일본은행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회복되는 모습을 전일 보여줄까 했습니다만 현대차가 바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1.45% 밀린 13만 6천 원. 한국전력도 역시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면서 오늘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 전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락하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좀 잡아 끄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0.94%, 다음 카카오가 현재 폭락하고 있습니다. 3% 넘게 밀리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0.56% 하락한 51만 8천 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메디톡스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잠깐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후 1시 구간 우리 증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경을 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꾸는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네, 오늘 박희준의 경을치다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관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로 경제 악화가 현실화되자 정부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최경환 부총리는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여행과 운송업종,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자 금융과 세제 등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당시 정부는 5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동원해 여행, 운송, 숙박업체 운영 자금을 2%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 3% 금리로 총 1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 10% 이상을 세월호의 여파가 가장 컸던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지역에 우선 배정했습니다. 일단 이번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는 메르스 의심 확진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1일인 어제는 금리 인하가 또 발표가 됐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까지 낮아졌습니다. 추경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 최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메르스를 위해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경정 편성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세월호 악몽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어떤 수습책을 내놔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번에도 이창기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꼭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또 그 수혜를 또 받는 업종이 있는 건데, 작년이었죠. 작년 초에 그 카드 대란 때도 보니까 정보 보안 업체들이 굉장히 또 호황을 누렸고요. 그다음 심지어는 뭐 그 플라스틱 카드 만드는 업체들도 굉장히 호황을 누린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뭐 면역력 높여주는 건강식품, 마스크, 손 세정제 뭐 이런 용품들은 굉장히 불티나게 좀 팔리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게 아마 요새 이제 이 질병이 요새 10년 사이 보면은 이 사스라는 것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고, 에볼라라는 것도 있고, 뭐 메르스, 뭐 우리가
듣기에도 참 잘 모르는 용어들이 일반 사람들은 못 느낄 예. 정도로 나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제 나올 여지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런 산업들이 요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데 지금 뭐 이래서 뭐 식품이라든지 뭐 공기청정기가 어떠니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외선 여러 가지 또 나오고 이런 것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이제 아마 이 흥망에서 약간 반짝 이렇게 나타나는 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예. 그러나 이 근본적으로 우리 이 산업에는 이 메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크게 있다기보다는 예.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전반적인 이런 것을 지금 점검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를 어떤 중소기업이 100만 장을 팔았다는 이렇게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 채용기라든지 예. 뭐 이런 장비도 많이 판매를 했는데요. 예.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약간의 메인이 아닌 어떤 업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문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식을 많이 바꿔주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예를 들면 예전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유별나다. 그리고 그렇죠. 세정제라면 깔끔 떤다.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앞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아지고 또 예. 글로벌 어떤 문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 뭐 마스크를 한다고 해서 깔끔 떤다. 뭐 예. 손세정을 한다고 해서 뭐 유난 떤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그런 계기가 아마 이번 사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가서 왜 대중교통에 보면 참 이용하는 사람들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이번 좀 계기로 한국도 좀 위생 관리에 대한 어떤 생활 습관이나 문화가 좀 바뀌기를 바라고요. 변호사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지금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겠다. 네네네. 그다음에 메르스 치료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네네. 있는데 네네. 잘하는 겁니까? 뭐 일단은 지금 정부가 이걸로 특별히 편성되어 있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 듣기에는 한 500억 정도인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그분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생활을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못함으로써 받는 경제적 피해를 보존해 줄 수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정부는 정부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 최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해주고 이러려고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모두 다 돈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지금 많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슨 국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최 부총리께서는 아직은 뭐 그거에까지 심각하게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는 이미 그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만약에 지금 상황과 같이 한 달 내에 어떤 상황이 종결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4차 전염자, 5차 전염자 내지는 지역 전염으로 넘어갔었을 때는 국회 역시 어쩔 수 없이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식시장에 관련된 거 제가 비전문가입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 무슨 뭐 건강식품, 세정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떤 반등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실로 닥쳤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리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되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격리 시설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이 정도밖에 격리 시설이 없고 격리 어떤 병동이 없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거든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국가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이게 물론 질병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때마다 어떤 그 원칙을 가진 기준이 아니라 그때 사실 요번에도 정부가 좀 해야 될 것을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일을 키운 다음에 또 어떤 그런 국민들의 좋지 않은 여론을 덮기 위해서 지원책들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뭐 피해 업종에 지원을 한다. 이게 과연 물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제 말씀에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네. 이게 땜빵식으로 자꾸 이렇게 지원책을 내놓고 이렇게 그럼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뭐 그런 이번에 이 치료비 대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해야 될 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나타나고 증세가 없으니까 그걸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생활과 관련돼서 아마 그럴 확률이 크거든요. 예. 이런 것이 우리가 매뉴얼에 이미 또 이런 지원이 전염병과 같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 치료비 등 생활과 관련된 또 격리된 분들은 지원해야 되는 프로그램 미리 다 돼 있었고 공지가 돼 있었다 그러면 예. 그분들이 좀 더 그런 행동을 자제할 수 있었던 여지는 있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이 미리 준비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지원책도 그때그때에 따라 새로 나타나니까 또 이미 형평성의 문제 생길 수 네, 있거든요. 어질러지고 나서 또 나오고 형평성의 문제 있고 예전화도 또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있어서 좀 앞으로는 좀 치밀하게 예정된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예. 그때 우리가 좀 안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뭐 사실 잘해서 이렇게 피해갔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가 성공을 낳는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때 좀 더 표준화된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었어야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신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이유는 이 의식 어떤 측면이라기보다는 생계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또 진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더 초기에 이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 뭐 어떤 개개인의 어떤 문제이기 전에 예.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요. 예. 저희가 이번에도 뭐 세월호 참사 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그 어떤 재난이나 어떤 이런 대응할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지금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요. 저희가 그 국가안전처라는 것이 세월호 이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가안전처라는 것이 지금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이번 이제 이 메르스 사태를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좀 정부적인 어떤 예. 협의기구를 마련해서 즉각적인 그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그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지금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좀 이 메르스를 계기로 해서 우리 좀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우리 수준이 한 단계 좀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가 메르스 편은 최대 교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지금 많이 위축된 우리 소비 심리 좀 살리기 위해서 뭐랬습니까? 뭐 어떤 일단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동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메르스를 잡아야겠죠. 예. 지금 더 이상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확실하게 잡았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보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글쎄요, 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얼마 전에 금리를 낮춤으로써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경제라는 것이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 어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지, 이번 것을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숫자만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소비를 진작하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신뢰, 정부라고 하는 국민으로부터 받는 신뢰를 확고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어떤 소비 활동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물론 그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예. 특별히 특정한 업종들, 뭐 예. 관광이라든지 소비, 유통업 관계에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면만 너무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서 예. 이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히 있었고 또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계 부채 등 여러 가지 그 압박감이 있는 그런 환경이 상당히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예. 또한 전세 난도 있고 이런 등등에 있어 기본적으로 이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런 기화로 이 메르스와 관련된 그 경제 운영 방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거를 같이 들여다놓고 훑어보는 이러한 그 시간과 또 이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 이것이 같이 되고 또 특히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행동을 하면 괜찮은지 또 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활동하면 괜찮은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
바탕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를 극복하고 또 이런 경제에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신뢰성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타격을 입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광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업종에서 지금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런 한국 경제와 관련돼서 교류 행사들 또한 취소되거나 연기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지금 홍콩 쪽에서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잘 해줘야 돼요. 협조를 잘 해줘야만이 그런 것들이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게 되고 경제 현상까지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투명성 차원에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뭐 지금 신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우리 국가 내에서 구성원 간의 신뢰도 참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대외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 브랜드, 우리 나라를 바라보는 그 대외에서의 신뢰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회복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 나라가 세계 2위에 지금 메르스 확산국이 된다라는 그런 선례를 좀 남기고 지금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 외교부에서 지금 최근에 그 발표한 뭐 여러 가지 국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뭐 TF를 구성을 해서 뭐 설명회를 하고 메르스에 관련된 뭐 질병 그 정보를 공개한다는 그런 것들도 뭐 일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 국가별 그 질병 그 차단 조치들이 다 다르고요. 또 감염 경로들이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질병 공유 그 국가 간의 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국제 그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는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외국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 박테리아 출현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선제적인 예방, 또 뭐 방역 체계, 질병 공유 그 구축 시스템들이 항상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것들이 많은 그 질병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다른 나라와의 그 질병 그 공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지금 그 바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신뢰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신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 언론과 방송도 참 이게 최근 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뭐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이런 어떤 재난, 재사고도 그렇습니다. 방송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확대 게 재생산다는 측면이 분명히 지적받을 만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현대 사회의 어떤 병폐 중에 하나인 게 너무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자꾸 언론에서 나오고 그 언론을 또 다시 또 재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지금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가까운 예로서는 그 35번 환자에 대해서 아주 오보 같은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건강은 하지 않지만 뭐 그렇게 치명적인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망했다라는 정도까지 오보가 나왔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됐고 인터넷이라고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유발한 그런 물론 단기간에 끝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제가 그 상황을 봤었을 때 이번에 물론 국가 자체 제1 책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에 국가의 어떤 대응 체계 미숙 내지는 그 관련자들의 어떤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뭐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만은. 언론 내지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어떤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꼭 필요한 자료들을 제때 지금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소문들이 만들어지고 재생산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근데 이게 저는요 이 메르스 저 자신도 메르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50명이나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하는 이런 큰 그 전염병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상당히 그걸 알고 있느냐. 근데 이것이 물론 정부가 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론도 사전적으로 이런 중요한 국가 전 세계적인 이러한 중요한 질병에 관련된 것들을 보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그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지 않았냐. 현안에 대한 거에 보도는 많이 하고 현안에 대한 거에 즉각 보도하는 건 좋으나 사전적으로 이런 그 이 국제적인 큰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인식이 될 정도로 이 보도가 되지 못하고
오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도가 한 매체가 있었다면 아마 요번에 상당히 그 신뢰도가 큰 매체로 성장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아니, 처음에 뭐 듭니다. 터지면 이게 뭐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어떤 우리한테 좀 지식을 주지 않고 그냥 몇 명 뭐 이게 자꾸 그런 정보만 그래서 이제 선정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그래서 보면 딱 답답해요.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현장을 보여주기 식의 어떤 경마식 네, 보도라는 것에 너무 우리 언론이 치중돼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외신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안에 더 깊이 있게 보여주면서 대비라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특히 국내 그리고 사건 이런 어떤 경마식 보도 이런 것들이 재난위기 상황에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이 터져도 결국에는 해줄 수 있는 건 깊이는 논평이 아니고 의혹, 어떤 뭐 있을지 모르는 잠재적 가능성 여기에 근데 또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욕을 있죠. 하면서도요 보고 있으면 또 재밌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시청률에 자꾸 그 발목을 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그게 참. 시청률에 이제 너무 관심이 있어서 그러지. 만약에 이거 메리스를 근데 한 방송국은 1년 그게 전이라도 돈이거든요. 1년 전에 6개월 전에 이런 방송했으면 시청률에 뭐 조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기피를 했었겠죠. 그런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한 계기가 되고 앞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방송하고 있지만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 정치권. 야, 지금 이럴 때도 좀 이렇게 힘을 모아갖고 좀 일사불란 움직임을 보여주면 좋은데. 아, 참 보고 있으면 짜증나죠. 뭐 지금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너무 그 정치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저희가 그 질병과 생명에 관련된 거를 당리당락 또는 뭐 특히 그 정부의 지금 책임론과 연결시켜서 갑론을박하는 자세는 저는 정말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시죠? 예. 작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이렇게 재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정치권에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역량이 다 거기에 쏠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를 그동안 정치권에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한 것이 결국 메르스까지도 이어져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대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정치권이 빨리빨리 해결해야만이 또 다른 어떤 재난들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메르스까지 2중, 3중으로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럴 때면 잘 적어놔야 돼요, 수치보다. 그래서 다음 펴주지 말아야 돼요. 또 까먹고 또 펴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는 좀 잘 적어놨다가 너무 빨리빨리 잊어먹고들 하니까 참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 좀 안타까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뭐 경제적인 좀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통화 완화 정책, 추경 예산 편성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데?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에서 그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경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추경이 되더라도 이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한 이제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논의하고 추경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그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주 급선무로 이 추경에 대한 논의 좀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경이라는 게 이제 당초에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별도로 수정해서 더 써보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가 375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매년 지금 50조가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작년에 연이어서 한 10조 정도가 세수가 이게 부족할 거로 이렇게 돼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추경에 대한 거를 이제 지금 망설이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메르스라고 하는 상황 이런 게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추경을 생각한다면 조기에 빨리 해서 선제적인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데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른 시기하고 다르고 다른 예년과 다른 아주 특별한 사안이 왔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즉각적인 대처를 지금 해야 될 입장이 오지 않았나 저도 그런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변호사님 앞으로 좀 메르스 사태 우리가 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글쎄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한 번을 속으면은 그 사람을 탓하지만 두 번을 속으면은 자기를 탓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제 뭐 준비가 부족했다, 뭐 대응이 나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제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교훈을 좀 받고 위기 대처 능력을 좀 키웠으면 하는 게 하나의 바람이고요. 예. 또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 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들이 사실은 숫자로 잡힐 수 있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면이 숫자로 잡히지 않는 경제적 파급 효과,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가 이미지 실추라든지 소위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동안 쌓아왔던 그 국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까운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실례가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것이 더 사태가 불거졌을 때 한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가 전체 이미지가 지금 상당히 지금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적으로 수치로 회복되는 것 이 자체만이 의미가 아니라 이미지를 사실 올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폐렴 환자 전수조사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상당히 불편함이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차, 4차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불편함이 요구된다. 이것을 감내하고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제도를 이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비했던 것들을 고치는 기화로 삼고 그래서 이제는 역발성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제2위의 어떤 메르스 어떤 발생 국가였지만 잘 극복한 나라로 만들어서 좀 더 국가 브랜드를 낮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인을 봤을 때 저는 좀 좁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는 너무 공포감이 많았던 것이 어떻게 감염되는지. 뭐 예를 들면 모르니까.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고 해가지고 더 공포감이 자극됐었거든요. 근데 좀 좁혀보니까 우리나라에 약간 특수한 문화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간병 문화. 간병인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든지 좁은 병실, 6인 병실에 좁게 있다든지 또 밤새 거기서 그런 분비물과 함께 있다든지 이런 어떤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더 우리 어떤 의료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루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형태로 좀 법제도나 시스템을 고치는 형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메르스 사태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사한 재난이나 질병이 언제 또 저희한테 닥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같은 이런 혼란이나 불안은 이제 더 이상 야기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좀 고민해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오늘 그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살펴봤고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많은 분 나오셨는데 홍경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김정진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현식 문화평론가 그리고 이지수 변호사 네 분 모시고 같이 한번 많은 고민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지만 지금 메르스만이 아니라 가뭄도 아주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반도가 대가뭄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걱정이 깊어지면서 평창에서는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참 우리 사회 여러모로 답답하고 비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갈증이 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그래도 뭔가 좀 희망적인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기를 희망합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